대한의사협회 기기사 성혜영입니다. 오늘은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이영민 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영민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올 2월부터 굉장히 힘드신 상황을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전공이 없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좀 현장에서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월 말에 전공의들이 응급실 현장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 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응급의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은 여러 선생님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응급 환자들이 매일같이 24시간 365일 찾는 자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외래 예약처럼 미루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태 초기에는 아마도 국민들이 병원에 가도 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초창기에는 경증 환자들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줄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태가 한 2달, 3달 길어지게 되면서 다시 이전처럼 불편할 때 언제든지 응급실을 찾는 이제 이런 이전의 모습들이 다시 한 80에서 90%까지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응급실의 부담은 차츰 가중되어 가고 있고요. 또 걱정스러운 면은 사실은 응급실이 그런 걸어서 내원을 하는 경증 환자들도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지만 정말로 아프거나 중증 치료 또 응급한 수술이 필요한 그런 중증 환자들도 내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역량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매일같이 응급실에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많이들 고생들을 하고 있고요. 119는 데려다 줄 병원이나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매일같이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길어지면 아마도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어려운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계속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난번에도 이제 그 동아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이제 응급이나 이제 그 중증 질환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기 진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경증 환자 이용률을 좀 제한하면서 우리 꼭 필요한 중증이나 응급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놓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응급실의 경증 환자를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응급실 경증 환자 이용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획들이 있었고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를 했고요. 이제 이 의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본다 하더라도 그 장벽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의료라고 하는 거는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고 자기 맘대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불편한 쪽에 가깝죠. 선진국에 갈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무척 불편합니다. 무척 불편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장벽을 만드는 이유는 예약제나 뭐 이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것이 한정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원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병원을 선택해서 심지어 응급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의 어떤 과밀화 그리고 경증 환자에 대한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 사실 없었던 문제는 아니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 불균형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하지만 이는 이제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도시 소멸이나 지역 인프라 부족, 그리고 지역 내 인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와 같이 의대 증원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 증가된 의료 인력이 지역에 유입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의료의 불균형, 이제 결국은 네, 취약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죠. 뭐 네,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러시아 같이 네, 땅덩어리가 너무 광활해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취약지가 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취약지를 따지기보다는 아, 기능적인 취약지를 많이 예, 따지게 되죠. 그래서 취약지라는 개념이 생긴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예, 이게 응급의료에도 취약지가 있고 네, 무슨 소아진료 취약지, 네, 또 분만 취약지, 이제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네, 기능적인 취약지를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 내에 네, 응급센터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곳을 음,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군 단위로 따지자면 네. 99개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응급의료 취약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목표요?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응급의료 체계라고 한다면 네, 이상적인 응급의료 체계는 진짜 딱 말 그대로 그거죠. 이게 언제 어디서건 언제라고 하는 건 24시간 네, 365일 언제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디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아프건 지방에서 아프건 네, 심지어 어디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 아프거나 다쳐도 네, 똑같은 어떤 퀄리티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최고 이상형이겠죠. 그러나 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시스템으로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 네, 것이냐가 최종적인 목표가 네,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정말 저기 이제 땅끝 마을이나 시골 같은 곳에도 서울대학병원이나 네, 빅5 병원 같은 병원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요. 네, 현실적으로 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음, 그리고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얼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냐에 네, 대한 어떤 수요가 먼저 음, 조사가 돼야 되겠죠. 지금 수요자, 현재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최종 치료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드물지만 네, 치명적인 어떤 병이나 뭐 중증외상 같은 네,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뭐 1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네,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이제 음, 이런 부분도 네, 결국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특히 응급의학과 같은 네,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이제 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전국적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다 공개가 되는 네, 수모를 아, 겪었습니다만 네, 뭐 강원도 어디를 가면 몇 억을 음, 연봉을 주는데 구하지를 못한다. 뭐 어디 또 어디를 가면 연봉이 얼마다. 심지어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음, 되면서 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고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주변에는 그 네, 연봉보다 적은 연봉으로 사람을 구해도 사람 잘 구했었단 말이죠. 그 음,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네, 그러나 그 병원은 그보다 높은 연봉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해요.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 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죠. 않을까. 네, 뭔가 그거 먼저, 위험도가 있거나 네, 어떤 당직이 많거나 그걸 뭐 먼저 생각을 사법 해봐야 리스크가 엄청 책임 소재 맞습니다. 같은 것들을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네.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단위의 병원에서는 네. 최종 치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다면 네. 최종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최종 치료가 되는 병원을 찾아서 옮겨야 되는 옮겨드려요. 일이죠. 네. 옮겨야 되는 일이죠.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주변에 알아볼 수 있는 병원들이 뭐 10개, 20개 뭐 상당히 많이 네.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뭐 저쪽 동쪽에 있는 어느 네.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그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음, 병원은 잘해야 한 개 내지 두 네. 개란 말이죠. 그것도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감안을 하고 이송을 해야 돼요. 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럼 네. 그 책임은 오롯이 마지막으로 환자를 봤던 의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던 근데 일이죠. 그건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 같아요, 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이 리퍼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그거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국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네. 실제로 지금 음. 현재에도 소송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예. 그 훈련병 사망 사건만 예. 하더라도 예. 사실은 사망에 이르도록 한 그런 가혹행위를 한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어떤 프레이밍, 이것은 음. 사실은 곤란한 문제죠. 예. 곤란한 상태가 안 문제이죠. 좋아서 오셨고 최선을 맞습니다. 다해서 그것을 소생하려고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바로 그 병원이 연봉을 얼마 줘도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그 음, 아, 병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 지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감수를 하고 지금 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교수님 이런 현실을 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네. 몸도 힘드시지만 마음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네, 전국에 있는 400개의 응급실에 네, 분산이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400개 응급실 중에서 한 350개 정도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역의 네, 의료 인프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과라고 저희가 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문제는 이제 네, 그런 지역의 의료 네, 인프라가 아니, 그러면은 왜 뭐 지역에 조금 더 응급의학 예, 전문의들이 많으면 그럼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가 훨씬 더 잘 돌아갈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지역의 응급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우리나라의 응급실이 전국에 4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 사볼게요. 네, 네, 응급실에는 종류가 있어요. 등급이 네,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40개 정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 네,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응급실이죠. 그 바로 아래쪽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한 120개 정도의 의료기관들이 네,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 거기에는 교육수련병원들이 포함이 되어 아, 있고요. 큰 종합병원들이 포함이 네, 되어 있습니다. 한 250개 정도는 네, 이제 지역응급의료 기관 네, 이라고 해서 중소병원 네, 내지는 의료원 같은 것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세 개의 구조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지역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최종 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네, 않겠죠. 그러다 보니 최종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병원인 네, 중앙 지역응급의료 기관이나 네, 권역응급의료 기관으로 네, 환자를 이송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개 중에서 저희 추산으로는 약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경제적으로 자생력이 없습니다. 예,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수익으로는 그 네,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런 자금이 나오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 결국 모자라는 돈을 누군가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 역할이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 만약에 정말로 응급의료 체계가 이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자금은 당연히 정부가, 네, 당연히 서포트를 정부가 해줘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 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연간 1억 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예, 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그 란셋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잠깐 실렸는데 응급의료의 수가 자체가 원가 이하로 책정이 돼서
사실은 응급의료 정말 필수하고 우리 국민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과인데 인투베이션을 하면 원가의 60%로 측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교수님?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고 예, 기도삽관도 마찬가지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술기가 네, 많습니다만 사실은 수가 수준을 이야기하면 사실 너무 처참하죠. 아,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중에 예, 사실 이 수가가 얼마라서 내가 하고 이 수가가 얼마라서 이거 예, 대신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음, 없습니다만 네,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 예, 아까 이제 경증 환자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경증 환자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전에 2월 달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예, 연간 응급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합쳤을 때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1,000만 명 정도 되는 응급 환자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예, 우리가 응급 등급을 나누거든요. 네, 1급부터 5급까지 나눕니다. 네, 1급은 아주 응급 환자들, 네, 5급은 좀 경증인 환자들. 네, 그러면 경증에 해당하는 4급, 5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1,000만 명 중에 약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를 차지한단 네, 말이죠. 전체 응급 환자 중에 절반은 경증 환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증 환자들이 왜 응급실을 올 것이냐? 저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경증 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한번 뭐 질문을 해본다면, 설문을 네, 해본다면, 응급실은 응급 환자만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아마 99% 동의할 거예요. 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게 나 빼고. 네, 내가 급할 땐 이용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내가 급하거나 우리 가족이 급할 때는 이용할 수 있어야 돼. 편의점처럼. 이게 바로 야간 진료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이 네, 사실은 더 강한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본인이 경증인지 알지만 음,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네, 나는 경증인 줄 알고 나는 경증이니까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네, 싶다라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문을 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없고요. 밤이나 야간이나 네, 주말에는. 또 두 번째로는 1차 의료기관에 가면 네, 큰 병원 가보라고 한단 말이죠. 네, 대표적인 예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열상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 2cm 찢어졌단 예, 말이죠.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 의과에서 하면 네, 되죠. 예, 어디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아무 데나 가서 사실은 봉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음, 병원들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요. 네, 이유는 이거 1, 2cm를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많이 받아봤자 음.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밖에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 저는 외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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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신 병원들도 네, 분명 많지만 대부분의 바쁘신 원장님들께서는 네, 그냥 큰데 가세요라고 얘기를 예, 해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네,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할 환자군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학병원으로 온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응급의료 기관이나 응급실이라는 네, 그런 개념 자체가 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편할 때 이용하는 편의점이라는 음, 인식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인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응급실에 가면은 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야 네, 응급진료가 되었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얼굴 찢어졌을 때 네, 성형외과 선생님이 나를 꼬매야 한다라는 아이고, 생각,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뭐 렌즈를 끼다가 눈이 네, 아팠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안약 넣어주고 다음날 안과 가세요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러나 사실 눈이 아파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은 안과 의사가 파란불로 네, 봐줘야 네, 내가 진료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응급치료,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네, 제공하는 곳인데 응급실이 최종 치료를 다 담당을
해야 그러면 대기 한다. 지연이 많아지면서 더 이게 어, 순환이 안 되겠네요. 결국은 병증인 줄 네. 알지만 대학병원으로 그런 환자들이 다 몰려오게 될 수밖에 네. 없단 말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제 네, 응급실에 내가 가야 될 질환인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네. 이런 거를 좀 상담해주는 콜센터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네. 이전에 1339라고 네, 그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의료 상담 네. 센터가 운영이 되어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339에서 많은 부분을 네. 의료 상담을 제공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만 네. 그 업무 자체가 119로 완전히 이전이 됐어요. 아, 그래서 119가 그 업무를 다 핸드오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119 거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래 119가 본래의 어, 목적이 불 끄고 이런 응급 의료도 같이 해주니까 많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이제 의료 네. 지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아, 들어 아이가 열난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괜찮다라고 했다가 아이가 나중에 잘못되었을 음,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예. 부분이 어려운 거죠. 아, 결국은 전화하면 가까운 응급실 가세요라는 예. 얘기밖에 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의료 지도라고 해서 응급의학 예. 전문의들이 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상담료도 그러, 받아야겠네요, 교수님. 네, 그런 그러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예. 때문에 나중에 또 요 부분은 따로 아, 뽑아서 네, 한번 네, 네, 1339가 사라진 배경과 이런 아, 것도 좀 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 왜, 네. 나름, 상당히 좀 예,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요거는 다음에 또 교수님이 한번 네, 강의를 만들어서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본격적인 강의해 주실 주제인 응급의료 취약질환은 강의에 네.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입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국 400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모여서 우리의 권익과 응급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취약지의 응급의료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또 지역의 응급실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응급실 또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응급의료와 관련한 좀 억압적인 무자비한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 나서는 이제 교도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예. 잠그는 일만 남았다라고 코로나와 이야기를 연관이 있었나요? 합니다. 코로나는 감염성 질환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예. 때 제일 환자와 맞닥뜨리는 최전선에 있었던 게 이제 아, 응급의학과이고요. 네. 처음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 그 혼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마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번 넘게 코를 찔렀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실제로 이제 격리도 한 3번 정도, 일주일 격리도 아이고. 한 3번 정도 아, 당했었고, 교수님께서 네, 본인이요. 아, 그러니까 예.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진짜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막상 눈앞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 내가 감염이 될 상황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음, 어렵죠.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는 감염 환자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다는 아, 것이죠. 감염 환자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데 정부에서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응급실의 운영 자체가 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음,
열나는 환자 한 명, 하루에도 열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얼마나 많이 예, 오겠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그 예. 모든 환자들을 처음에는 다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 아, 검사가 음성이 확인되어야 예. 응급실을 입장시키다 아, 보니 너무 응, 힘드셨겠네요. 응급실 앞에 열나는 사람들만 10명, 20명씩 음압격리실을 음, 입실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예. 열이 난다는 이유로 산모가 길거리에서 예, 애를 낳아야 맞습니다. 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음, 힘들죠. 코로나 상황이 접어들고 나서 응급실을 떠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예. 네, 교수님, 근데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사법 리스크가 더 많아지고 이런 아까 담장을 넘었다 이런 아, 표현을 네, 네, 쓰셨는데 맞습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예,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의사들이다, 예. 응급의학과 의사는.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이후에도 연관되어 응급실 뺑뺑이가 언론에 보도가 프레임이 되고, 씌워졌네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제화, 이제 뭐 아, 그런 법제화도 됐었죠. 예, 어, 전원 문의가 왔을 때 네,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할 때 예, 이송 거부를 예, 법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예, 그런 얘기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환자를 거절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당한다. 네. 환자를 보고 환자가 안 좋아져도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법적인 위험성 때문에 이제는 교도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근데 네. 그 진료를 보시는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 환자를 받았을 때 또는 벤틸레이터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다 수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받을 만한 환자는 받지만 받지 못하면 전원을 하거나 어레인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 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악의적인 언론의 프레임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종의 의대 증원의 핑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응급실의 뺑뺑이라고 하는 응급실 뺑뺑이 얘기하다 보면 취약지 얘기를 아, 오늘 또 네네네. 못할 수도 아, 있는데요. 예, 응급실 뺑뺑이 얘기는 그래도 좀 드리고 가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네. 없었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아까도 이제 최종 치료에 네,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응급 치료라고 하는 건 최종 치료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전처치에 해당을 하는 거, 네,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환자가 최종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선 네, 최종적인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네, 최종적인 치료라 함은 수술방과 수술실과 예,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도 그죠. 있고, 예, 중환자실이나 어떤 투석이나 뭐 혈관 조영술 같은 네, 어떤 이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네, 어떤 최종 치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야 응급 치료가 의미가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면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느냐? 과거에는 네, 훨씬 더 심했었어요. 예, 예전에는 119가 환자를 데리고 올 때 네,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음, 연락을 하지 않고 무조건 119가 네, 문을 밀고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응급실에서 최종 치료나 수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보낼 수 있는 병원을 밤새도록 찾으면서 네, 그 의사가 밤새 전화하는 게 아, 일이었었습니다. 네, 그것이 병원 내의 뺑뺑이죠. 어떻게 보면. 예, 119는 병원에다 데려다 놨으니 손 예, 떼고 가버렸고. 예, 그럼 이제 그 의사 혼자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갈 병원을 찾았던 거예요. 예, 그러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119가 응급실에 데리고 올 때 네, 전화를 사전에 미리 하게 되어 아, 있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환자인데 예, 받을 수 예, 있겠습니까? 초창기에는 네, 되게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네, 했죠. 응급 환자고 우리 네, 동네에서 발생한 환자인데 당연히 오셔야죠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환자가 왔다가 결과가 좋지 않거나 예, 아니면 최종 치료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가는데 시간이 지연이 됐다. 그럼 이것이 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네, 잘못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이 돼요. 근데 우리 병원은 지금 급성 심근경색의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네, 그럼 당연히 못 못 받죠. 받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사전에 환자를 거부를 했다라고 처벌을 하겠다. 이제 이것은 이송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예. 환자는 죽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전화를 받는 게 두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전화가 네,
한 30개, 40개씩 음. 오는데 그 환자들의 많은 숫자는 사실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 그런 이런 상황이 경우에 되는 전화를 거죠. 받았는데 수용을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를 받았는데 수용을 못하게 되는 네, 것을 이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송거부 네. 금지법이라고 이송거부, 네. 해서 이송거부를 금지하게 이게 되면은 통과가 되었나요, 이 법안이? 이미 법 만들어져 예, 있고 이제 시행 규칙이 아직 저희가 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음, 확정이 되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 법은 이미 만들어져 네. 있고요. 결국은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무엇이냐면은 지역의 어떤 쉽게 말하면 지정을 해주겠다. 지정을 해줄 테니 너희가 받아라.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지정을 한 사람이 결과에 예,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럼 우리가 예,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냥 너희 받아라. 너희가 지금 자리에 있잖아. 너희 예, 받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부를 이야기다. 못해서 일단 받았는데 치료를 못한다. 네. 그게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예, 결국은 최종 치료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고, 예, 그것은 당연히 119가 데려간 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모든 것이 다 제공이 예,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은 최종 치료 인프라는 한정적이니까 그 네. 한정적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음, 사용을 하느냐의 문제다라는 예. 것이죠. 또 환자가 돌지 네. 않도록 119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병원을 컨택해서 이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스템을 예, 일본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네, 한 가지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네, 119 같은 경우에는요, 네, 119의 가장 큰 어떤, 목표는, 네, 어, 이 응급 환자의 치료 단계가 있습니다. 네, 환자가 현장에서 발생을 해요. 네,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옵니다. 이게 네, 이제 1단계죠. 네,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최종 치료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럼 최종 치료가 바로 제공이 가능하면 네, 바로 제공을 하고, 네, 만약에 여기서 제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제공을 네, 한단 말이죠. 결국은 현장에서 병원 단계, 그리고 네, 병원에서 병원 단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문제냐? 병원에서 병원 단계가 꽉 막혀 있어요. 음,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은 네,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들입니다. 네, 근데 상급 종합병원들은 아시다시피 과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특히 이제 빅5 같은 네, 경우 전화를 합니다. 네, 환자 혹시 받아줄 수 있냐고. 음, 그러면은 누워 있을 자리도 없고 서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답변이 와요. 아, 그런 응급실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네,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병원에서 병원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음, 근데 병원에서 병원 단계가 문제인데 병원전에서 병원 단계를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안 받으면 너희 처벌하겠다. 아이고,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데 네, 비용을 받습니다. 네, 무료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병원이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너무나도 심해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코에 레고 조각 들어간 애가 119를 타고 와요. 네, 그래서 아니 대체 응급도 아니고 걷는데도 지장이 없는데 왜 119를 타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야 빨리 봐줄 수 네, 있을 것 빨리 받을 같다는 수, 거죠. 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119 타고 오면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내지 않으니까. 음, 그러니 이런 도덕적인 해이 증상이 생긴단 말이죠. 외국은 현장에서 병원을 돈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네, 간다? 이것을 무료로 이송을 해줍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네, 현장에서 병원은 무료예요. 그럼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은, 병원은 돈을 냅니다. 예, 문제가 그러니까 있네요. 환자들 예, 입장에선 예, 아니 너희가 치료 못해서 딴 병원 가는데 내가 왜 돈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 119는 예, 아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 하고 가죠. 잘 치료받고 가세요. 왜? 무료니까. 칭찬만 받아요. 그러나 제대로 이송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네, 저희는 진작부터 119 유료화해라. 이게 네, 뭐냐? 네, 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
대신에 병원에서 병원의 이송을 119가 담당을 해라.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걸 했을 때 국민의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바구니를 달겠냐? 바로 그 네, 점입니다. 결국은 응급실은 누군가는 장벽을 세워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것이 법일 수도 있고 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죠, 대표적으로. 네. 대부분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돈을 받는 게. 어, 불편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음, 편의점처럼 편의점에 콜라 사러 가는, 삼각김밥 사러 가는 것처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해야 하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정말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네,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사를 네. 증원한다. 음, 저는 그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줄여야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맞습니다. 네. 늘어나는 우리나라 의료 의료 수요가 수요, OECD 방문율 1위, 자랑스러운 1위 16번이나 해마다. 응급실에서 네. 일을 하다 보면요. 낮에 병원을 가요. 네, 주사를 맞아요. 약을 먹어요. 안 낫는다고 밤에 응급실을 또 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맞습니다. 네, 그럼 워낙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매일같이 보는 일입니다. 수요를 줄이지 않고는 그 네. 수요를 모두 감당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의사가 몇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네. 1000만 명이 되든, 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런 나라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병원은 큰 병원일수록 불편합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네. 이 편리하려고 너무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면 네. 사실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은 의료 지불 비용도 향후에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것은 응급실이 비어 있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응급실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결국은 최종 치료 네.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으면 네. 응급실에 침대가 남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종 치료 인프라를 음,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상급 병원들이 한가해야 돼요. 네. 그럼 상급 병원에 가는 경증 환자들을 줄여야 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는 이야기, 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응급실 뺑뺑이 없애겠다. 네. 없앨 수 있는 진짜 간단하고도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중증 환자가 네. 구급차를 타고 응급 네. 수술이나 응급 처치가 필요할 때 네. 연락 없이 무조건 보내면 다 받는 병원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음, 지금은 그런 다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경증 환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아, 못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큰 규모의 상급 병원이 모든 수술과 모든 중환자 처치가 네. 가능한 병원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상급병원 이제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경증 환자는 못 가게 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교수님? 그 부분이 역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아, 문제이고요. 실제로 그런 식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급차 타고 가지 않으면 네. 의사가 보내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 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실력 있고 훌륭한 의사들이 놀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가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상센터 너무 많다. 네,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나라의 권역 외상센터가 20개예요. 아, 많은 건가요, 이게? 나라의 규모에 비하면은 아,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네. 201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1년 네. 갔다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보다 네. 10배가 넓어요. 아, 네. 크기로는. 미군 병원 2개가 우리나라보다 10배 넓은 땅을 헬기 네. 250대로 다 커버합니다. 아, 헬기가 중요하군요. 헬기 250대로 다 예. 커버합니다.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한 병원에 네.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 네. 하루에 80명의 외상팀이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명이 매일같이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상 환자가 없으면 그 친구들은 예. 할 일이 없거든요. 아,
한 달을 놀고 두 달을 놀고 그걸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예, 13명 되는 예, 환자들이 폭탄 테러 때문에 예, 대량으로 발생을 했어요.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하룻밤에 수술 다 합니다. 아, 그게 외상센터예요. 예, 이게 결국은 기능의 문제라는 거죠. 예, 기능의 그러네요. 문제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 예,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일을 음.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개수의 문제도 아니고 네, 기능의 문제였네요, 네. 교수님. 그래서 NMC가 네, 국립의료원이 맨 처음에 예, 권역외상센터를 지정받을 네, 때 저희 반대했습니다. 아, 국립의료원이 예, 뭐 특정 병원을 언급해서 예, 죄송합니다만 능력이 안 되는 병원이 권역센터를 가져가면 안 되죠. 음, 외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프라가 없는데 예, 외상 수술을 해줄 팀이 아, 없는데 팀이 없네요. 어제도 서울시청에서 예, 뭐 아, 대량 예, 사고 사고가 났습니다. 났었죠. 예, 국립의료원으로 갔나요? 안 아, 갔어요. 어디로 갔나요? 네, 뭐 세브란스랑 예, 뭐 어디 다른 쪽으로 간 것으로 예, 알고 아, 있습니다만 네, 권역외상센터가 국립의료원인데 왜 국립의료원으로 안 갑니까? 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국립의료원의 그런 이제 배후 진료 시스템을 서포팅 해주는 것은 사실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게 생기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거 이제 그 국립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 지정하는 회의 때 제가 네, 질문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서울 근교에서 일어나는 중증 외상 환자가 네, 발생했을 때 무조건 연락 안 하고 보내도 다 받을 거냐? 아, 대답을 못 한단 말이죠. 음,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라고 네, 권역외상센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환자를 받지 못하면 권역외상센터에 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그쪽도 이해가 가는 게 네,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네, 그런 제가 얘기한 80명이 당직 쓸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음, 나오느냐 아니란 아니,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답답한 게 네, 이번 사태 해결하느라고 정부가 1조 2천억을 썼다고 그러죠. 1조 2천, 사실은 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실체가 없죠. 아주대 예, 권역외상센터 맨 처음 만들 때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1,000억이면은 예, 최소한 10년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결국은 1조라는 돈이면은 예, 아주대 센터, 외상센터급의 예, 국내에서 최고라고 하는, 10개를 만들 수 네, 있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예, 5개는 만들 예, 수 있는 돈이다. 예, 그 돈 우리가 달라고 그럴 때 니들 뭐 했냐. 그래 놓고, 안타깝네요. 네, 그래 놓고 이런 엉뚱한 데다가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는 근데 거죠. 어디에 1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네, 정말 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결국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응급실 뺑뺑이 좋다, 좋다 그래. 예,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없죠. 전 세계에 예, 당연히 없죠. 전 세계 어느 병원이 119가 데려다 준 병원에서 최종 치료를 다 합니까? 그렇지 불가능해요. 않습니다. 예,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예,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는 10년 후에 그럼 응급실 뺑뺑이를 몇 프로까지 줄일 거냐라는 목표를 음, 제시를 하라는 예, 얘기예요. 예, 이게 없었던 일도 아니고 예, 10년, 20년 되었던 일인데 과연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의 연간 건수는 몇 건이며 그 몇 건 중에서 몇 명이 사망을 했으며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서 예, 몇 퍼센트까지 줄이겠냐 음, 목표를 제시를 해라. 그럼 예, 목표에 맞는 어떤 제안이나 예, 정책은 우리가 만들겠다. 예, 너희들이 그래, 뭐 지금 숫자의 절반을 줄이겠다고 하면 네, 그 절반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네, 세우면 되고.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네, 응급실 뺑뺑이 문제다. 이건 의사들이 돈 벌러 나가서 돈 안 되는 필수 의료를 안 한다. 사실 아무것도 증명된 일도 아닙니다만 사실 실체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목표를 제시를 못하는 정책은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 저도 이제 네, 내과, 소화기내과 이제 응급 출연 환자 많이 했던 의사인데요. 이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 환자를 정말 케어하는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한 거지, 저희가 진짜 뭐 돈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그거보단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법적인 위험성 문제를 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네, 이제 바로 여기 지하 강당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두 가지 큰 판결이 있었고요. 네. 첫 번째 판결은 대동맥 박리 아, 기억납니다. 환자에 네, 대한 실형 대법원 확정 네, 판결로
그 친구는 지금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된 아, 상태입니다. 레지던트 1년 차였었어요. 레지던트 1년 차였었고, 3월 달에 보통 시작을 하죠. 근데 추석 연휴였으니까 6개월이 되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응급실에 200명이 넘게 환자가 예,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흉통 환자가 한 명 네, 왔던 거예요.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 흉통이라 하지도 않고 뭐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고 예, 얘기를 하니 위장관 쪽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예, 심전도도 찍고 예, 뭐 엑스레이도 찍었겠죠. 음, 중간에 이제 약 쓰고 지켜보다가 좀 예, 상태가 나아졌었어요. 예, 약을 먹고 지켜봅시다. 보냈어요. 예, 중간에 이제 CT를 찍네 마네 하는 예, 그런 어떤 이슈가 예,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지금 뭐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예, 결국은 귀가한 이후에 한 5시간쯤 지난 상태에서 예, 대동맥 박리가 파열이 됐고, 예, 결국은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음, 안 좋은 경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어, 5년간의 민사소송, 그리고 한 7년, 6년간의 형사소송을 예, 거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되어서 면허가 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결국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손해에 대해서 약간 넓게 인정을 네, 하는 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 했느냐, 네, 일반적인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네, 했느냐, 오류가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이제 민사소송이고요.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게 맞아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네, 강연했듯이 이 친구를 만나지 않고 다른 의사를 만났으면 얘가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 형사적으로 뭐 네, 인정이 되는 거죠. 음,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게 누가 네. 보더라도 원인 결과가 근데 서로 코릴레이션이 이 뭐 돼야 레디언트가 그 환자를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맞습니다. 봤나요? 근데 결국은 예, 이제 CT를 찍지 않아서 대동맥 박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대동맥 박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수술이 늦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안 좋아졌다. 그럼 이제는 이게 이제 흉통 판결 오는 요지예요. 환자들은 모두 다 CT를 찍어야 하는 과잉 진료의 그래서 도체에 제가 걸리는 계산을 거죠. 해봤습니다. 예, 오는 흉통 환자들을 모두 CT를 찍으려면 약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네,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우리 이제는 흉통도 외래에서 봐주면 안 되겠다. 내과도 흉통 많이 맞습니다. 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령 환자분들 가장 뭐 집 가까우시고 다니시던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오셔서 애매한 흉통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좀 쩔쩔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흉통 환자를 가슴 CT를 찍지 않으면은 이제 돌려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네, 이제 판결의학이 돼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예, 그럼 대동맥 박리 수술 못하는 병원은 예. 저 흉통을 보면 안 되겠네요. 아, 이런 결론에 그죠, 도달하게 그죠. 되는 예, 거죠. 예, 앞으로 그러면은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 있으면서 흉통인 사람들은 대동맥 박리 수술이 안 되는 병원에서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좀 지적하고 분개하고 있고, 또 하나의 판결이 그 비슷한 시기에, 그 기자회견을 했던 네, 시기에 또 하나의 판결이 만성 신부전 네, 환자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 응급실에 왔어요. 예, 응급실에 와서 예,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기도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뭐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어요. 네, 심폐소생술하는 15분 동안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하게 조치한 것을 너희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5억의 배상 판결이 그 나왔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면서 기록하기가 어딨어요. 이렇게 살리기도 힘든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결들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결국 이 입장에서는 환자를 살리지 않았나요? 네,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왜 이제 뭘 살기는 살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경과가 이제 차츰 나빠지는 쪽으로 갔고, 만성신부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네, 우리나라에서 자연사는 없다. 아, 우리나라에서 자연사는 없다. 너무 그러니 안타까운 뭐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불안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요. 그 이전에 뭐 어, 엑스레이에서 폐암 놓쳤다고 17억 판결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횡격막 탈장 소아 예, 환자 있었죠. 예,
응급실에서 보고 다음날 소아과 가세요 해서 소아과 보고 그 네, 다음에 또 응급실에 왔고 또 소아과 갔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구속이 됐어요. 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 담벼락을 걷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담벼락을 걷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열고 이게 들어갔다. 소아과 갔을 때 거기 외래에서 진단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책임은 모두 응급의학과가 지셔야 되는지요? 처음에 네. 엑스레이를 열심히 보지 않았다. 엑스레이를 봤으면 진단했을 수도 아, 있을 것이다. 이제 사실은 정말 그래요. 이게 네. 응급의학과 관련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네. 있고요. 응급의학과 소송 관련 평균 금액이 8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8억 원을 모으려면은 뭐 몇 년을 모아야 되는지 감도 잡히지 이렇다면 않습니다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네요, 교수님.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책임까지 져야 된다면 누구도 이렇게 위험한 환자를 이렇게 정말 나서서 내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보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응급의학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환자 보는 거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고요.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밤에 잠 네. 못 자면서 이렇게 환자들 오는 거 이렇게 네. 다 응대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법적인 위험성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응급의학과 다시 하겠다. 음. 응급의학과 다시 하겠다. 요즘 실제로 예, 응급의학과 했다가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뭐 미용이나 이런 탁과로 빠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요? 응급의학과 지금 네. 누적으로 2,700명이 좀 넘습니다. 2,700명이요? 올해 이제 네. 나온 번호가 2,778번이 네. 나왔습니다. 어, 코로나 이제 한참이던 2021년, 22년 넘어가면서 네. 10%가 개업을 했다라고 네. 발표가 났어요. 네. 10% 초과했다. 그러니까 한 네. 270명 정도 아. 되겠죠. 거기 개업한 병원에서 네. 일하는 뭐 부원장들까지 다 네. 합친다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업을 하셔도 응급의학과로 개업하시는 건 아니신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다음번이나 좀 네. 한번 좀 네. 이야기를 한번 네. 드려볼게요. 미국에는 어전트 케어 네. 클리닉이라고 하는 네. 좀 개인 의원과 음. 응급실의 중간 단계의 네. 그런 클리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도 상당히 한 80에서 90%의 네. 환자들을 다 음. 커버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약 10,000개 네. 만 정도의 개 정도. 어전트 케어 이런 클리닉이 경우도 정부 지원이 있나요? 정부 지원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수익 아,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이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네. 두드러기를 가지고 개인 의원을 방문을 한다면 네. 약 10만 원 네. 정도의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두드러기로 응급실 가면 35만 원 정도 들고요. 아. 두드러기로 어전트 케어 클리닉을 가면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네. 이 사법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기관에 내가 있을 때도 그게 위험한데 개인이 어전트 케어를 했다.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기피할 수밖에 음,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경증 환자분들을 네. 다룬다라고 하는 게 네. 뭐 우리 이사님도 네. 개원하신 네. 원장님이시니까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의사가 환자 볼 때 네. 이 사람이 정말 중증인가 경증인가는 얼굴 봐서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도 네. 검사를 다 해봐야 네. 어라, 이 사람 생각보다 많이 네. 심각하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결국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일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한 것들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네. 하겠지만 결국은 의사가 하는 의료 음. 행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선이 네. 있어야 네.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준비해 오신 강의를 조금 더 들으면서 또 질문을 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은 이제 제가 취약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사실은 취약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아주 큰 나라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기준으로 이곳이 취약지이다 아니다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취약지를 나누게 될 때 기능적인 역할로 네. 나누게 됩니다. 기능적. 그래서
산부인과가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분만 취약지, 예, 소아과 의사가 없는 지역은 소아 진료 취약지. 예,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기관이 부족하게 된 것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를 예, 해서 여러 가지 분류법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예,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0분 이내, 예,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시간 이내에 예, 도착할 수 없는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역에서 예, 응급실까지 너무 멀 때를 음, 기준으로 응급의료 예, 취약지를 정의를 하고 예,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이게 어, 거리를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을 예,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 같이 예,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는데 예, 약간 제한이 있을 수가 예, 있고요. 섬이나 이런 예, 곳은 배가 나오지 못하면 예, 헬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이용의 제약이 있을 수가 예,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예,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가? 예, 똑같다라면은 다 공평하겠죠. 예,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심지어 지역응급의료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반면 예, 지역에 있는 곳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응급의료 기관들이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똑같이 30분 거리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능력의 차이가 예,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응급의료 취약지를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 지역 응급의료의 인프라를 지역의 어떤 단위 시도나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예, 정도의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라라는 음, 쪽으로 지역의 책임을 네, 강화하는 쪽으로, 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그런 어떤 응급의료 취약지 네,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 기금을 그쪽 지역에다 투입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예, 의료원이라든지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 선정된 어떤 병원이 있다면 네, 그 병원에 연간 뭐 작게는 한 1, 2억, 네, 많이 받는 곳은 4억에서 한 6억 네, 정도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 인건비 지원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라라는 거죠. 예, 왜 하필 그럼 인건비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응급의료 기관이 응급실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연간 환자가 최소 12,000명 이상이 돼요. 그렇게 많이 와야 되나요? 365일이라 치면은 최소 하루에 40명 정도씩은 와줘야 예, 그래도 어느 만큼 돈을 벌어서 음, 사람이라도 뽑아서 쓸 수 있단 말이죠. 전기비라도 낼 예, 수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400개 응급의료 기관 중에서 약 150개 정도 되는 병원이 네, 연간 환자 수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럼 결국 그 병원들은 자생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자생력이 없으면 누군가의 돈으로, 결국 누군가의 돈이라고 하는 음, 건 나라에서 들어가는 지원금 아니면 다른 뭐 세금, 과에서, 네, 아니면 예, 네, 다른 과에서 벌어서 그걸 예, 보충할 수 있는 병원은 행복한 병원입니다. 예.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응급실은 적자지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 수가가 더 훨씬 올라서 이게 응급의료가 적게 보고도 이게 유지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 예를 들어서 네, 아주 시골을 생각해 봅시다. 저희 네, 부모님이 계신 데가 네, 전라북도 임실인데요. 네,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은 동네예요. 음, 보건의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응급실이 있지만 네. 실제로 하루에 10명도 오지 않습니다. 아, 응급실 접수비가 20만 원을 했다 칩시다. 네,
아, 그러면 그러네요. 지역에서 뭐 인구 자체가 네,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유지가 안 운영진, 되네요. 네.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 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돈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지 않는 건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가의 개입이 네.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단순히 인건비 지급이나 네. 공중보건의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음.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전국적으로 다 네. 많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네.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네. 우리나라의 군 단위로 따지면 네. 99개 군이 네. 응급의료 취약지에 아. 해당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 이것이 시간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쪽 섬이 많은 도서 지역 있죠. 네.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보면 해남, 한평, 진도, 장흥 뭐 다 이제 이쪽 바닷가에 있는 쪽들 그런 예. 바다와 접해 있는 인천의 강화, 옹진 뭐 네. 이런 쪽들 이제 이런 쪽들이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을 수 있어도 네. 취약지에 해당한다. 네. 결국은 이런 취약지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 자생력을 갖출 수가 없으니 그런 네.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얘기 그러네요.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크게 경부축으로는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네. 경부축으로 서울과 부산 있고요. 중간에 이제 여러 특례 시들 네. 있고요. 이제 이런 시 지역은 그나마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네. 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를 벗어나서 뭔가 구 단위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 그쪽은 아무래도 시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 네.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서 이런 네. 취약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강원도, 그리고 전라남도, 네. 경상남도 이쪽 지역이 이런 취약지들이 많이 네.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내보면은 네. 이런 시도 단위로 통계를 내본다 네. 한다면 그런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해서 강원도라든지 네. 전남 이런 네. 쪽들은 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음. 저희가 얘기를 네. 하거든요. 예방 가능한 사망률들이 네. 실제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음. 말이죠. 즉,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제대로 네. 치료받았으면 살 살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시골에 살다 보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을 아. 한다. 네. 저는 이제 이런 통계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 지역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여건 네. 플러스 인구 구성의 여건들도 분명히 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골에는 고령화가 노인 많죠. 인구들이 네. 많기 때문에 똑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네. 사망할 가능성들이 훨씬 이제 네. 많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밀한 분석도 분명히 같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어떤 부족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공공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 미만이라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네. 공공의료원이 되겠죠. 결국은 민간 병원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공공의료원들이 그런 지역에서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네. 이 공공의료원들의 어떤 역할 수행을 보면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아. 의료원들 중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역의 어떤 의료에 기여를 하고 있는 의료원도 또 있고요. 네. 아예 이름만 존재하고 거의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음. 못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서로 간에 다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네. 지방이라 하더라도 네. 당연히 서울 수도권으로 큰 병원으로 선호하는 현상 분명히 있을 수 교수님 혹시 있습니다. 네. 모범적으로 좀 잘 운영되는 의료원 사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예. 언급을 하는 건 좀 어느 적절하지 지역인가요? 않고요. 네, 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의료원이죠. 아 네, 예. 서울의료원이죠. 아. 지역에 있는 의료원 네. 중에서는 저 네. 충청도에 있는 의료원 뭐 몇 군데와 네. 강원도 지역에서는 뭐 속초의료원 네. 정도 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아. 있지 않을까. 물론 네. 원주의료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역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네.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어떤 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네. 주변으로 가기 되게 어려운 지역, 그리고 그 병원 네. 자체가 최종 치료의 역할을 어느 네. 만큼 할 수 담당을 있는 네. 해야만 하는 곳, 이제 이런 곳들은 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대다수의 의료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병원이 너무 적자가 커요. 이 예,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 게다가 지역에 인구가 없다 보니 예, 그 많은 돈을 들여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예, 티가 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차츰 의료원을 건너뛰고 큰 병원을 가게 되고 큰 지역에 있는 큰 병원들은 예, 아주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겪게 되고 말씀하신 강원도가 대표적입니다. 네, 강원도에 있는 큰 의료원이라고 네. 한다면 속초의료원 아닙니까? 이제 아산병원. 강릉 예, 아산병원이 산맥의 동쪽에서는 예, 거의 대부분의 최종 치료 역할을 합니다. 예, 강릉 아산병원. 예, 산맥의 태백산맥의 예, 안쪽으로 영동이죠. 예. 영서죠. 영서 지역으로 원주 넘어오게 되면 세브란스 네, 병원. 예, 아래쪽은 원주 세브란스가 많은 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위쪽은 춘천에 있는 병원 두 예. 곳이 최종 치료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결국은 춘천성심인가요?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고 강원대병원이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병원이 예. 강원도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서 그 예, 병원까지 접근을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렇다면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냐 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예. 않은가라는 것이 취약지 문제 해결에 되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고리가 지금 되겠습니다. 또 잠깐 드는 생각이 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네. 헬기를 엄청나게 우리가 헬기 부대를 키워서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될까요? 어,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헬기도 중요한 해결책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예, 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예, 지금 저 목포 근처에 섬이 많은 지역에서 예, 목포를 중심으로 한 거기 이제 성가롤로 병원과 목포 한국병원 그리고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예, 남쪽 섬을 커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헬기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인천 근처에 인천 충남 쪽에 있는 도서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 예. 인천 길병원도 헬기로 아,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외상센터 예, 같은 경우 아주대나 의정부에 있는 곳은 전국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강원도 쪽에서는 지금 강릉 아산병원도 있지만 그 안동병원 안동병원이 이제 헬기로 또 많은 지역을 예, 커버를 하고 있고요. 헬기 되게 중요한 예, 문제인데요. 헬기의 장점은 예, 첫째 빠르다라는 거죠. 예, 빠르지만 단점은 떠서 내려놓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내려놓을 병원이 결국은 여력이 있으면 헬기 되게 예.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내려놓는 병원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빨리 오는 의미가 예, 없죠. 결국은 헬기 운영의 핵심은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헬기들은 해지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 뜨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아, 있습니다. 강원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런 거점 병원들은 예, 너무 몰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예, 과밀화가 심하단 말이죠. 예, 그 네 군데 병원 모두가 네, 과밀화 지표가 상당히 음,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역할을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자면 원주 기독병원이 있어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네, 원주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있는 영월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예,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에서 원주 세브란스로 지역을 넘어가는 환자가 연간 3,000명이에요. 예, 119를 타고. 예, 결국은 영월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예, 하는데 영월 안에서 해결이 되지가 않기 영월이요? 때문에 예, 영월 제천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환자들이 건너가서 원주까지 가는 환자가 연간 3,000명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연간 3,000명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면 원주 세브란스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과밀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 환자분들이 정말 응급 환자이냐 예, 아니면 응급 환자가 아닌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음, 갔느냐 아니면은 응급 환자이지만 예, 뭔가 응급 조치가 되지 않고 갔느냐 음.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나눠야 된단 영월권에는 이런 말이죠. 권역응급센터가 없는 건가요? 교수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영월 의료원이라고 하는 네, 의료원이 하나가 있고요. 네, 제천에 있는 명지병원이라는 곳이 약간 중간에 예, 있는 병원급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 영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아프면 제천, 예, 심하게 아프면 원주 이렇게 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영월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도 이제 의사들이 있고 네. 의료원이 있고 이번에 증축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영월의료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지역의 인프라를 살려라 해서 영월의료원에 막 엄청나게 좋은 기계를 갖다 네. 놓고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을 거기다가 놔두는 것이 과연 정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렇군요. 것이죠. 네. 자, 저희가 제안을 하는 바는 네. 이제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영월의료원에 네. 제안을 했던 바는 네. 영월의료원은 네. 응급치료 중심, 네. 그 다음에 회복기 병원 중심의 중환자실 위주의 네. 병원으로 육성을 하자라는 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생각을 해보면 영월 평창 거기 이제 또 정선에 카지노 있죠. 네. 차 사고 되게 많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고 나서 상당히 이제 심하게 다치는 사람들 네. 많아요. 정선에서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났어요. 네. 중증 외상센터를 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선에서 원주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 그럼 1시간 반 동안 아무 조치가 없이 환자가 가면 죽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환자가 일단 영월의료원에 들려서 네. 수액 달고 네. 기도 삽관하고 음.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받고 네. 헬기로 원주로 가요. 네. 살 수 있죠. 그리고 수술팀을 준비를 시켜서 네. 저희가 미리 연락을 하면 되니까 네. 이런 수술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음. 하면 그쪽에서 수술을 준비해서 바로 가서 수술을 합니다. 네. 수술 끝나면 중환자실을 다시 이쪽으로 받습니다. 아, 그렇다면 원주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건 네. 수술, 예. 그리고 하루 이틀의 집중치료, 네. 그리고 환자를 빼준단 말이죠. 네. 결국은 상급병원의 부담을 덜고, 예. 그렇다면 지역병원에서, 예를 들어 그럼 지역병원에서 뭐 중풍 환자가 생겼어요. 네. 중풍 환자가 생겨서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하는데 중환자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원주로 가요. 네. 사실 이것은 응급 환자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중환자실 처치만 해주면 이 환자는 큰 거기에, 병원으로 예. 가지 안 않고 해도 지역에서 예. 머무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네.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뭐 하루 이틀 그런 혈전 치료를 하고 다시 받아도 되고 네. 급성기를 지나고 다시 네. 받아도 되고. 결국은 중요한 건 지역에서 머물러 줄 수 있는, 지역에서 환자를 붙잡아 줄 수 네. 있는 응급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만 집중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네. 맞겠다. 예를 들어 영월의료원에다가 네. 중증 외상센터를 세팅을 하겠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너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많고 맞습니다. 이용률도 맞습니다. 보장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네. 이런 취약지에 대한 해결은 네. 이것은 하나하나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네. 큰 단위에서 누군가는 하나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네. 것이죠. 네. 이것을 영월에 맡겨놓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안 됩니다. 되죠. 예. 원주에다 맡겨놓는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강원도 이상의 어떤 시스템을 네. 개선할 수 있는 의지와 네.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 강원도 전체의 어떤 응급의료 시스템을 네. 분명히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역의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원주와 같은 지역의 거점 병원들에도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를 시스템을 맞습니다. 다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네. 그 속초에 있는 모 의료원에서 네. 아주 높은 급여를 준다고 사람을 네. 뽑았는데 뭐 네. 몇 달간 못 뽑았던 적이 있었죠. 음. 근데 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가지도 않느냐. 근데 의사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교수님?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만 네. 응급처치 이후에 최종적인 치료가 네.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예.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 네. 그 최종 치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너무나도 일의 강도가 차이가 나요. 아, 그쵸. 일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 소재까지 결국은 네. 다 돌아오게 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내가 내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멀리 가서 비록 급여는 조금 더 높을지 몰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굳이 살아야 할까라는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은 이런 지휘관 같은 역할이시잖아요. 이렇게 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환자를 어떻게 해서 빨리 배분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지휘를 해주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들, 그 배후 진료 세력이 꼭 필요하시죠. 맞습니다.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병원인지를 좀 많이 눈에 보이게 되는 네. 편이고요. 병원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의 운영이나 어떤 기획이나 개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실이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취약지 중에 도서지역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네.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인하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네. 있을 때 백령의료원이 있어요. 아, 백령도에, 백령도, 예, 백령도에 있는 예, 백령의료원이 예,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예, 들어가야 되는 아, 자리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배 타면은 예,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올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백령의료원에 파견을 갈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때 한참 있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지금 공보위가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부 의사들이 파견 네, 가서 일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취약질환 말이죠. 네, 인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료 수요는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육지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응급처치가 분명히 음, 필요해요. 월급을 얼마를 줘야 거기 의사를 구하겠냔 말이죠. 하루에 환자 10명밖에 안 오는 네, 병원인데. 공공의료가 담당을 해야죠. 정부가 담당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의대생을 2,000명 늘린다고 거기 갈 의사가 생기겠느냐? 그거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보고 네, 백령병원에 가서 취직하라고 그러면 진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내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가족들도 여기 예, 있고, 맞습니다. 저의 기반이 다 여기에 예, 있는데, 백령도에 가서 취직을 해? 못 나와? 이건 좀 사명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도 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나보고 한 2주에서 3주만 갔다 아, 오시오. 예, 이거 가능하거든요. 순환 근무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예, 결국은 네, 제가 어디 다른 데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예, 교대로 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네, 어떤 모델, 이것을 사실 저희가 음, 복지부나 중앙센터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안을 네, 드렸었던, 결국은 취약지에 대한 부분을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는 것이 네. 맞는 방법이 그리고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견의 개념인데 결국은 이제 모병원에서 트레이닝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가서 이제 거기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맞습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도 네, 힘들고 외롭고 이런 네.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해결책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네,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우리 다 해봤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런 제도가 네, 있긴 예, 있었어요. 있어요. 네. 예,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예, 대학교 교수 직함을 주고 네, 지방에 있는 아, 예, 좀 예, 의료원에 이렇게 네, 가 있는 이제 예,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실패했냐? 예, 돈을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아, 단순합니다. 네, 지역에 있는 어떤 의사들의 급여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아, 사람이 대학교 소속이라고 요 정도를 주고 구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갈 사람이 없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모양만 흉내내서는 이것이 제대로 음. 된 정책이 될 수가 없고, 명백한 목표와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이런 부분이 네. 해결이 될 수 있는 왜 부분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 같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근무하실 분들은 없죠. 이번에 네. 이제 이 의료 사태 나면서 네.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역의 의사를 뭐 몇 년간 아, 예, 강제로 예, 배정을 예. 예. 하겠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 예. 몰라서 그런다면 그냥 바보라서 그러냐니 음, 하겠는데, 알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사님께서도 네. 환자를 보는 입장이시니까, 네. 특히 또 내과를 하시고 계시니까 아마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네. 의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네.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게
내가 이 환자를 보면 얼마 벌겠지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네. 있어야지 하는 것이고요. 예. 네, 그 동기부여가 없이는 내가 정말로 적혀 있는, 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 일만 딱 한다? 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아프다는 사람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더 들여다 봐주고 누군가는 네. 자기 일 이상을 해줘야 병원이 돌아갑니다. 예. 의사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 커왔으니까. 근데 누군가를 자,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도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동기와 어떤 예. 의지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환자를 예. 보겠냔 말이죠. 맞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이번 2월에 이런 의대 증원 사태와 이제 이런 의료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내과 개원으로서 사실은 뭐 내과 개원에 돈을 많이 벌진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를 많이 봐서 내가 일한 만큼의 그런 대가를 버는 시스템인데요. 이 갖고 있던 자긍심을 철저히 뒷받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과를 더 이상 해야 되나 이런 저희 사실은 존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가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일하는 내가 밤을 새서라도 일하는 그런 원동력이었는데 앞으로도 그 필수과 의사들한테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는 응급의학과 교수님들께 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2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 정말로 축소 소멸의 길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천 명의 졸업생들 중에서 응급의학과를 택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120,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음, 5천 명이 된다고 해서 이게 예, 200명, 300명이 응급의학과를 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중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 10%가 넘는 사람들이 응급의료 현장을 좀, 떠났습니다. 예, 그럼 벌써 한 2, 300명이 아이고, 되지요. 이 사람들이 응급실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예, 네,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예, 부담들, 또 그리고 응급의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그리고 응급학과가 지금 우리나라에 생긴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예, 30년 동안 사실 저는 응급의학 전문의 353번이라 예, 전국에 응급실이 400개인데 응급의학 전문의가 300명이던 시절에 제가 예, 응급의학 전문의가 된 거예요. 병원당 한 명도 돌아가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력과 정말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아니면 부르면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예, 그래도 버티면서 응급실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는 음, 나아질이라는 기대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응급의료가 이만큼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껏 계속 일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미래 희망이 없다면 당연히 그만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되는데 이 정부가 정말 잘못 건드린 것은 예, 의사들에 대한 특히 이제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미래 희망을 꺾었다라는 게 정말 예,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이전부터 코로나 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1년차 전공의들이 예, 10% 이상 중도 포기를 했었어요. 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예, 많이 힘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예,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중도 포기율이 1%가 안 됩니다. 예, 26개 과 중에 제일 적어요. 아, 일은 제일 힘들다라고 예, 보통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이 제일 힘든 과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중도 포기율이 1%가 안 된다. 근데 결국은 힘들고 말고가 우리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아, 그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런 네, 좀 사직을 의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예. 법적인 판결들입니다. 아,
부정적인 판결들. 산부인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율이 맞습니다. 떨어지면서 문제가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변곡점이 오지 않으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학과는 그냥 축소 소멸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태가 예.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응급의학 의사회는 3년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지 않고요. 더 문제는 뭐 망가뜨린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결국은 이거를 수습하는 것도 의료인들의 몫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일의 수습, 최소한 이전과 비슷한 상황까지 돌아올 네.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네. 우리 일단은 네. 3년 동안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싸워나가고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뒷수습을 해보고 예.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지인 아드님께서 굉장히 이제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브라이트하고 자기는 응급의학과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전화 통화도 해봤을 때도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의지를 갖고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버텨왔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 생활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서 컵라면 먹고 햇밥 먹고 반복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밤새고 나면 다음날 리듬 깨져서 또 많이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저 친구 참 되게 생각이 건실한 청년이다. 내가 진짜 환자 살리는 게 좋아서 저런 생활하면서도 참 불만이 없고 너무나 저렇게 밝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그런 의지를 가졌던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잃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분노 단계를 넘어서 포기 단계에 접어들고 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들은 음, 아직도 완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네.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네. 중입니다. 얼마 전에 또 책도 발간하셨잖아요, 교수님. 네. 예, 그 책도 한번 제목도 소개.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사직 전공의들 54명이 네. 글을 보내줘서 그 네. 친구들의 글을 옴니버스식으로 네. 모아가지고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네. 각 시도 회장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큰 성원해 주시고 예. 또 각 직역 회장님들께서도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1쇄 완판하고 2쇄도 지금 대형 서점까지 입점을 예.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우리 있었던 응급 부분이 그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또 출판사도 만드셔서 전액 그 수익 전액이 다시 전공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네, 교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이 팔자에 없는 출판사 사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1인 출판사긴 하지만 예. 대신에 이제 그 참여했던 네. 전공의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2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보고 음.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진솔하게 예.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설령 수련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의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던 일인지를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의사로서 의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 다행히 여러 회장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수련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한 22년차 의사인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게 어렵게 수련했던 그 시간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빌드업해서 이만한 실력이 있는 의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외래에서 정말 응급 환자도 있고 경증 환자도 있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 어려운 환자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내가 옛날에 수련했던 그 힘든 시기에서 나왔던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힘들지만 응급의학과 이렇게 보람 있고 사람 살리는 일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렵게 수련을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혹가다 이제 환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가족들을 빼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질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네. 가족들만은 못하겠지만 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무엇을 해주면 좀 더 나아질까? 내 근무 시간 끝났다고 아픈 환자를 두고 어디를 가는 의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와 양심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아무리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치기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와 의사는 기본적으로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자와 의사가 한 편이 돼서 정부한테 좋은 의료를 요구를 해야 돼요. 한 편이 되어야 네. 이깁니다.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갈라치기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과 의사들이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둘이서 한 마음으로 정부의 올바른 의료나 양질의 의료를 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급의학과 전문의 교수님을 모시고 또 들어보니까 기존에 제가 몰랐던 응급의료 시스템의 이런 것, 비하인드 스토리도 너무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런 탁상행정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항상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들과 이런 학회의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응급의료 발전 계획 벌써 지금 3차, 4차까지 나왔지만 뭐 그렇게 응급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발전 계획을 만든다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결국은 현장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응급실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응급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최선을 좀 다해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